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토지 등록사항 중에서 지번부터 해서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요약집 14페이지 보시면 지번이 나와 있으니까 14페이지부터 해서 지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번의 경우는 자체로도 중요하고 나중에 토지 이동 문제가 나올 때 같이 출제가 들어가니까 지번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외우기 싫은데 그래도 좀 외울 부분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많지 않아요. 몇 개 정도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외워놓으시면 뒤에 공부할 때 많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지번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잘 하시는데 지번이라는 건 누가 부여합니까? 지번 부여는 지적소관청에서 지번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여하되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진행 방향이에요. 시작은 어디냐? 북서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으로 끝나도록 지번 부여한다가 방향이니까 시작은 북서, 끝나는 방향은 남동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지번 진행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번의 표교 구성인데, 자, 지번이라는 것은 원칙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아랍의 숫자라는 것은 10번 표기할 수도 있고 또는 10의 1로 표기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다만 임야대장 및 임야대 등록한 토지의 경우는 지번 앞에 산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의 경우는 산 10번이나 또는 산 10의 1번으로서 표기하는 것이 지번 표기 모양새가 됩니다. 일반적인 모습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고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 지번 앞에 숫자, 앞에 산자가 붙는다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넘어가시며 과거에 숫자 뒤에 붙인다, 뒤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숫자 앞에 산자가 붙는다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구성 같은 경우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짝대기 표시로 연결하게 되어 있으며 읽을 때는 의라고 읽게 됩니다. 표시는 뭘로 합니까? 표시는 짝대기로 하게 되어 있으며 읽을 때는 의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표시는 짝대기, 읽을 때는 의. 과거의 기출문제가 출제하기를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짝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라고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지문은 그렇죠. 틀린 말입니다. 왜? 짝대기는 표시하는 거고 의는 읽는 거예요.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짝대기라고 표현했으니까 짝대기로 표시하고 읽을 때 의로 읽는다 해서 두 가지를 구별해서 세 번 하시되 이런 유형의 지문도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정리하시되 이 부분은 대통령 영의되어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하므로 이 부분은 잘 정리해서 세 번을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지번의 부여 기준할 때 우리 교재 15페이지 보시게 되면 방법에 대해서 부여 단위에 따라서 지역단위법, 도읍단위법, 단위단위법이란 말 나온 것은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기준인데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이동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15페이지에 지번 부여 기준에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시의 지번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자,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시의 경우는 해당 지번 부여 지역 내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이 말뜻이 무엇이냐? 만약 요만큼에 대해서 서해안에 있는 갯벌을 매립을 했어요. 매립을 했을 때 이 땅 지번은 어떻게 부여합니까?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논점인데 이 땅 지번 부여를 위해서는 인접 토지를 찾아야 돼요. 지번으로서 토지 위치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접 토지가 만약에 5번 토지가 있고 6번 토지가 있고 7번 토지 있다 가정했을 경우에 이 토지 지번이 몇 번입니까? 8번 부여하면 될 것 같아요. 8번 주게 되면 여기 8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토지가 등록함에 있어서 그냥 번호를 막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토지는 인접지가 3개가 있을 경우에 가장 빠른 본번이 어떤 것이냐? 5, 6, 7 중 5번이 가장 빠르죠. 그럼 이 땅은 5에 1로 줘라가 원칙이에요. 그 5회를 주게 되면 토지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어디 위치하고 있느냐? 5번 땅 옆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예외 규정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 3개가 나옵니다. 먼저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해 있는 경우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해 있다는 얘기는
이 지역의 집원이 6, 7 막 돌아가다가 제일 마지막 집원이 700번으로 나왔어요. 뺑 돌아와서 요게 최종 집원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사용한 마지막 번호가 700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땅 지번 부여함에 있어서 원칙 501로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마지막 집은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 이 땅을 701을 줄 수도 있다가 됩니다. 그럼 701을 주는 경우에도 700번 옆에 있다고 위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번의 기능은 다 해요. 다 하는데 그럼 지번을 표기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본번이 깨끗할까? 부번이 깨끗할까? 그렇죠. 본번이 깨끗합니다. 이런 경우는 701번을 줄 수도 있다가 예외 규정이에요. 첫 번째 최종 지번 토지 인접한 경우가 첫 번째 예외 규정이고 두 번째는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한 토지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번이 불합리한 경우도 본번만 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말 뜻은 이번에는 등록할 토지가 등록이 안 된 토지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토지가 있느냐? 저 서해안 쪽에 섬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이 섬을 등록함에 있어서 인접지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부번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해요. 이런 경우도 본번만 줄 수도 있다가 예외 규정이고 또 여러 필지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필지의 경우도 본번만 줄 수 있다 해서 세 가지 예외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세 번째 여러 필지의 경우는 본번만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원칙과 예외 둘 다 기억하시는데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이 원칙이 돼 본번만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예외가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나온 것이 이제 분할이에요. 분할의 경우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분할은 여러분 교재 15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데 분할 후의 필지 중 하나의 필지는 분할되기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합니다. 그럼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부여하느냐?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더라. 분할은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요게 포인트예요. 분할함에 있어서는 말을 줄이게 되면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분할 그럼 빨리 스쳐갈 말은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부여하더라. 뭐라고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딱 외워놓으시면 편한데 그럼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자, 분할함에 있어서 10번 땅이 존재하더라. 10번 토지 분할함에 하게 되면 10번을 둘로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필지는 분할되기 전 지번 그대로 주어라. 그럼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10번 그대로 줍니다. 그럼 이 땅 지번은 몇 번입니까? 10번이 아직 부번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10의 1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10과 10의 1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또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분할을 또다시 분할합니다. 10번을 둘로 다시 또 쪼개게 되면 그럼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는 옛날 지번 그대로 줄 것이고 이 지역 내에서 여기서 최종 부번이 몇 번인가요? 최종 부번은 10의 1번 아니죠. 그냥 1번. 본번 부번이니까 1번이 마지막 부번이에요. 이게 바로 최종 부번이니까 그 다음 부번은 그렇죠. 2번. 그럼 10과 10의 2가 되는 거예요. 10의 1을 썼으니까 10의 2로 갑니다. 또 분할하게 되면 재밌네요. 10번 또 분할했습니다. 10번 그대로 주고 10의 3이 됩니다. 여기 또 분할하게 되면 10의 1 그대로 줄 것이고 10의 4로 가는 거예요. 그럼 분할했을 경우에 10은 어떻게 부여하느냐? 본번은 건들질 않아요. 본번은 10번 그대로 가는 것이고 부번을 자꾸 줍니다. 10의 1, 10의 2, 10의 3, 10의 4에서 부번을 자꾸 주는 것을 법에서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죠? 근데 이 말뜻은 여기만 나오지 다른 곳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은 분할을 잘 내요. 분할은 원칙을 잘 냅니다. 최종 부번 다음 부번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본번은 거들지 않았으니까 10번은 이 안에 어딘가에 있다라고 위치 파악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나쁜 점이 있습니다. 10의 3, 10의 4가 분할 시점이 다른 경우는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지번 찾아갈 때 10번으로 10의 4번은 10의 3 옆에 있겠지? 이거는 잘못 생각한 겁니다. 분할을 같이 했을 경우 붙어 있겠지만 분할을 따로 했을 경우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부번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느냐? 예외가 만들어져요. 이런 문제 발생해서 나오게 된 계기가 분할 후 필지 중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토지에다가 분할되기 전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가 의무 규정입니다. 분할할 때 예를 들어서 똑같이 그릴게요. 10번 토지 안에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주택이 있습니다. 이 땅을 분할을 딱 하게 되면 여기는 10번을 10에 1로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주택이 있을 경우는 방향 따지지 말고 이 땅에다가 분할되기 전 지번 10번을 우선 부여하는 얘기입니다. 10번을 주고 여기는 10에 1로 가는 것이 예외 규정이에요. 왜? 왜 이렇게 부여할까? 분할되기 전에 한번 따져보자고요. 분할하기 전에 지번이 10번입니다. 그죠? 10번일 경우 이 건축물 대장, 건축물 등기부, 건물 등기부, 토지 대장, 토지 등기부 전부 다 지번이 10번이니까 10번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다 10번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분할을 통해서 10과 10의 1로 줘버리게 되면 이쪽 기존에 있던 대장과 등기를 전부 다 10을 다 고쳐야 됩니다. 그죠? 다 고쳐놔야 돼요. 이게 합리적일까? 아니면 여기다 10번을 주고 10회를 주면 다 바꿔야 되는데 여기다 10번을 주고 여기다 10회를 줘버리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장부들은 10번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죠? 바꿀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게 편한가요? 이게 편하지 않나요? 이 건물 주인도 자기 주소가 바뀌는 게 아니니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시켜서 부여하도록 번호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분할할 때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 원칙이 돼 분할할 때 주거와 사무실이 존재하더라. 이때는 이 땅에다가 분할되기 전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병하는 경우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합병 토지 안에 본번이 있을 당시에는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합병호 지번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병할 당시에는 사례가 3개가 존재해요. 5번, 6번, 7번 합병하더라. 가장 빠른 지번은 당연히 5번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의 1번하고 6의 1번하고 7의 1번 합병하더라. 그럼 가장 빠른 지번은 몇 번이 될까요? 7의 1번이 되겠죠? 여기 10번이 되면서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합병할 때 5의 1번, 6의 1번, 11번, 12번 합병하더라. 이때 어떤 지번이 지번입니까? 가장 빠른 게 5의 1번 아닙니까? 아니야. 제일 빠른 지번은 부번은 없어지고 본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지번 11번이 지번이 결정이 되면서 없어집니다. 이게 선순위의 개념이에요. 어떤 게 선순위인가? 그림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선순위 개념인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합병 토지 안에 필지의 주거와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이 건축물이 취한 지번을 합병호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이때는 그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가 예외 규정이 됩니다.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5번, 6번, 7번이 존재합니다. 합병합니다. 지번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5번입니다. 5번이 지번이에요. 근데 5, 6, 7 합병하는데 7번 토지 안에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합병호 지번이 몇 번이 될까요? 7번 아닙니다. 틀렸어요. No, 7번이 아니라 5번이에요. 왜 5번입니까? 건축물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잖아요. 이 말이 나와 있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7번 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이때는 7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로 바뀌는 것이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선순위 지번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럼 차이점 발생했죠. 분할할 때도 주거와 사무실 나오고 합병할 때도 주거와 사무실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분할하는 경우는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직권을 부여해 주니까 그대로 부여하면 되는 것인데 합병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서 지번이 부여가 되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합병은 어떻게 해라? 신청해라. 자꾸 넘어가시면 이 내용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을 실시할 지역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시골 땅이 존재하더라. 시골에 있는 이런 땅을 5번, 6번, 7번, 5의 1번, 그 다음에 6의 1번,
7월 이 토지를 깨끗하게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토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구획을 정리한 다음에 깨끗한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땅을 지번 부여하면서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토지가 깨끗해졌죠. 정리가 되면서. 그럼 지번도 처음부터 끝에까지 깨끗하게 부여하겠다가 숨은 뜻이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부여한다는 얘기는 종전 지번이 6개가 있다 가정하에 본번이 깨끗할까, 부번이 깨끗할까? 그렇죠. 본번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종전 지번이 6개가 있는데 본번이 몇 개가 있습니까? 5, 6, 7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번은 전부 다 없어집니다. 본번이 아니니까. 그래서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만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본번을 다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본번도 제외되는 것이 2개가 존재합니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사용할 수 없다. 이 말 뜻은 사업 시행자 안에도 5번이 있는데 밖에도 5번이 있습니다. 똑같은 지번 2개가 발생했어요. 이걸 무엇이라고 부를까? 법에서는 중번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복해서 2개가 나왔어요. 그 지번은 하나만 있어야 되니 하나가 없어져야 됩니다. 어떤 거 없을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밖에는 사업 시행했나요? 안 했죠. 밖에 5번 쓰라고 놔두고 안에서 5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안과 밖에 있는 경우는 밖에서 사용하라고 안에서 양보한 거예요. 이거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 하나 지적 확정 측량 경계에 걸친 지번도 사용할 수는 없다. 2개가 빠집니다. 그럼 이 말 뜻은 이제 사용할 지번 6번, 7번 2개가 남았는데, 문제는 7번 토지가 이만한 토지입니다. 굉장히 큰데 7번 토지 중 일부가 사업에 포함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업 경계에 한 해 걸쳐버렸습니다. 이럴 경우는 사업 시행자 안과 밖은 한 해의 필지를 볼 수가 없으므로 자동으로 분할이 됩니다. 그럼 밖에 7번 쓰라고 주고서 안에서 이 집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2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밖에서 사용하라고 안에서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과 밖에 동일한 집은 사용할 수 없고 경계에 걸친 집은 사용할 수가 없더라.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럼 종전 지번 쓸 수 있는 몇 개 남았나요, 지금? 6번. 1개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근데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숫자는 도로 빼고 6개란 얘기입니다. 종전 지번의 수 사용할 수 있는 거 1개.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숫자 6개. 어디가 더 적나요? 종전 지번이 더 숫자상으로 적죠? 그죠? 요거를 법에서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 몇 개 남았더라? 1개.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 6개. 어디가 적느냐? 종전 지번 수가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지번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하게 된 경우에 메꿔야 됩니다.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 방법이 예외로 빠져나오는데, 블록 단위로 한 해의 본번을 부여한 후에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이 말은 어차피 지번이 부족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를 1블록 지정을 하고, 2블록 지정을 해서 1블록에 1, 1블록에 2, 1블록에 3, 2블록에 1, 2블록에 2, 2블록에 3 이렇게 부여해도 지번은 깨끗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블록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번 부여 지역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만약 이 지역이 700번이 제일 마지막 지번일 경우는 6번을 먼저 하나 주고 여기다가 701번, 702번, 703번 이렇게 부여해도 관계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번을 깨끗하게 쓰겠다가 주목적인데, 이 부분은 원칙과 예외 중요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뭐가 중요하냐? 이 방법을 준용을 통해 똑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3개가 나옵니다. 이건 똑같은 말 예외가 같이 붙어있죠.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는 경우 몇 개가 있느냐? 3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지번부여 지역 내에서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번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도 준용을 통해서 지번 새로 부여하게 돼 있으니까 준용하는 규정 3가지는 암기를 하시고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준용하는 경우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가 있더라.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은
어떻게 지번 부여합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오면 공부가 끝난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참고할 것이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을 경우 지번 부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공사 준공 전에도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럼 미리 부여를 뭘 따라 부여합니까? 물어봤을 때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여기는 28회 기출 문제고 여기 27회 기출 문제에 출제했어요. 가로친 다음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냐 출제했고 28회 때 준용하는 규정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출제한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꼭 암기즘 하고 넘어가실 부분이며 지번은 출제를 잘합니다. 지번은 여기서 단독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 나중에 토지 이동 배울 때 엮어서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지번은 기본적으로 암기즘 하고 넘어가시면 편해요. 마지막이 지번의 변경인데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합니다. 하지만 지적소관청이 임의로 지번 변경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누구 승인 받습니까?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을 합니다.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당시에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대상 지역에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하는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다음에 승인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 승인 여부를 통지받은 다음에 지번 변경할 수가 있는데 그 지번을 변경합니다. 그럼 지번 어떻게 부여합니까?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부여할까요? 금방 배웠죠? 금방 배우기를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는 경우 3개가 있더라. 기억났죠? 지번을 변경할 때. 그럼 지번 변경함에 있어서 지번 어떻게 부여합니까?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떠오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번 변경이라는 것은 시험 지문 나와봐야 2지문이 만들어져요. 하나는 누구 승인 받습니까?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한 지문하고 어떻게 지번 부여합니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요 2가지 지문밖에 나오질 않으니까 2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번은 반드시 부여 규정에 대해서 세분해서 정리를 꼭 하고 넘어가시면 뒤에 갈수록 공부량이 줄어듭니다. 지금 나가는 둘째 시간 이 시간부터가 지적법의 하이라이트예요. 앞에 배우지만 지번, 지목, 경계, 면적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잡아놓으시면 단독으로 출제 문제가 적게 3문제에서 5문제까지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것이 이제 지목이에요. 지목은 어디에 나옵니까? 물어봤어요. 지목이란 것은 등록하는 장부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지목이 등록이 됩니다. 지목은 어디에 등록합니까? 지목, 목을 따시고 도면에 도, 그 다음에 대장의 장에서 지목은 목도장 기억하시면 돼요. 지목은 어디에 나옵니까? 목도장. 지목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등록을 한다.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지목의 종류의 경우 우리가 용어 정리할 때 배웠듯이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한 명칭을 지목이라고 말 쓰는 것이 지목의 정의이고 지목은 총 28개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그럼 지목 설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설정합니까? 설정 원칙이 대통령령에 3가지 원칙이 정해집니다. 하나는 한 해의 필지마다 한 해의 지목을 정하자 1필 1목의 원칙이 정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 한 해의 필지에 주된 지목, 종된 지목 2개가 있을 경우는 주된 지목을 따라가더라. 주지목을 따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가 만들어지느냐? 양입지가 만들어져요. 양입지 여기서 만들어진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필지 안에 주된 지목, 종된 게 있더라. 뭘 따라가실 것? 주된 지목을 따라가라. 종된 땅은 주된 지목을 따라가서 지목이 결정되는 것이 대원칙이고 이를 통해 편입하는 땅을 무엇이라 부른다? 양입지라 한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원칙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지목은 용도 보고 정함에 있어도 용도가 일시로 바뀌는 경우에 지목을 바꿔줄 수 있느냐?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일시 변경은 허용하지 않으니까 일시 변경 불변 원칙을 사용을 하고 지목은 속성 원칙을 통해서 정한다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3가지 원칙입니다. 이 부분 제목 정도 파악하시면 되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지목은 1필 1목의 원칙, 두 번째가 주지목, 추정의 원칙, 세 번째가 속성의 원칙에서
세 개 원칙을 통해 지목을 결정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근데 지목을 세분하게 되면 28개 세분 들어가는데 지목은 시험에 매회 출제하는데 다 세분하셔야 돼요. 이제 어떤 토리 용도가 무엇이 지목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게 주된 출제 파트니까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지목을 다 외워야 됩니까? 외우면 정말 좋죠. 근데 어떻게 외울까? 28개를. 저도 못 외워요. 알면 되는 겁니다. 이런 땅 용도가 무엇인지 그거 알면 되는 거지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전이에요. 전이란 것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해작물, 과수류 제외시키고요.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성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그럼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를 전으로 부릅니다. 전이 바로 밭이 되겠죠. 밭전자. 두 번째가 답, 논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월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더라 천, 물을 이용해 재배하더라 탑해서 밭전, 논,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그게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양입시 배울 당시에 종된 땅이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지 과수원에 편입시키지 않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지목 보게 되면 네 번째가 목장용지가 나옵니다. 목장용지의 경우 법에 규정하기를 다음 강목의 토지 목장용지로 한다. 마찬가지로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합니다. 목장용지는 세 개가 정해지는데 법에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목장용지이며 축산법 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도 목장용지이고 위에 가목, 나목 토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를 목장용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주의할 것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만큼만은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니까 이거 주의해서 정리하셔야 되고요. 5번의 임야. 산림의 원년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우리가 임야란 말 썼는데 임야란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산림의 림, 임야의 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임야가 돼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임야란 것은 뭐의 줄임말이냐. 산림과 원의 줄임말이 임야가 됩니다. 임야는 종류가 7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먼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까지가 임야예요. 임야는 암기함에 있어서 수죽, 암자, 모습, 황 위험은 좋죠. 근데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수죽, 암자, 모습, 황 이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뒤를 따면 좀 쉬워집니다. 임야는 지, 땅, 지에서 임야는 지, 땅, 지를 뭐라고 부른다? 임야라고 부른다. 그럼 지, 땅, 지지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자동으로 풀려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에서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꼭 정리 잘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광천지라는 얘기는 약수터, 온천도 마찬가지이며 유전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광천지란 말 쓰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게 있죠.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농수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그럼 일정한 농수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이런 것들은 주로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광천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땅, 송수관, 송유관의 지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광천지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용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들은 광천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주의를 하고 정리를 하실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지목 보게 되면 7번째가 염전. 염전이란 것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천일염 방식으로 소금을 제조하더라. 바로 뭐다? 염전이에요. 다만 천일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염전이 될 수 없겠죠. 왜? 공장 용지니까 다만부터는 공장 용지인 거지 염전에서 제외가 되므로 이것도 구별해서 세분하시고요. 8번에 대, 강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어떤 게 대가 되느냐? 첫 번째 연구조건 충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주거용이든 사무실이든 점포이건 전부 다 지목은 뭘로 분류하느냐? 대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이거 이외에도 국토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공사, 중공업 토지까지를 대로 분류하다 보니까 택지, 조성만 끝나더라도 지목은 대로 결정할 수가 있다 해서 대란 토지가 굉장히 좋은 토지죠. 가격도 굉장히 비싼데 워낙 얼마 양이 안 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란 땅은 저도 많이 갖고 싶지만 비싸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공장용지로 갑니다. 공장용지란 것은 강목의 토지 공장용지로 한다. 가번이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공장용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산업 집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공토지 역시 공장용지이고 위에 가목, 남목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를 공장용지로 부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장 안에 있더라. 지목은 전부 다 공장용지에 편입돼 버려요.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 공장 안에 있는 직원들 식당, 공장 안에 있는 주차장, 지목은 전부 다 뭘로 분류하느냐? 공장용지로 편입돼 버리니까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뭐로 보느냐? 공장용지로 보겠다가 내용이에요. 공장 안에 있으면 다 뭐가 된다? 공장용지에 편입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를 한다. 여기는 어려운 내용 없고요. 주차장이 조금 까탈스러워요. 주차장은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주차장이 되기 위해선 토지이든 건물이건 주차 전용이 붙어 있을 때 지목이 주차장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용이 아닌 것들은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러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왜? 전용이 아니니까 제외시켜버립니다. 첫 번째가 주차장법 제2조 1호 가목 및 남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지목이 도로입니다. 도로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제외시켜버리고 부설 주차장도 주된 지목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공장용지 안에 주차장이 있더라. 지목이 무엇이냐? 주된 지목 공장용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안에 다 지목이 돼 있는데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거 지목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된 지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주차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다만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 부설 주차장이 주차장에서 제외가 됐는데 또 제외를 합니다. 제외는 부정이니까 요거는 지목이 주차장이에요. 부지 인근에 붙어버리면 지목은 뭘로 분류하느냐? 요거는 주차장으로서 지목이 정해집니다.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그림으로 한번 알려주시죠. 그림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도로가 존재합니다. 도로가 있고 필지가 5번 토지, 6번 토지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5번 토지 지목은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 안에 지목이 이렇게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목은 뭘까요?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니까 지목 공장용지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이건 이해하죠? 근데 문제는 다녀보시니까 6번 토지가 백화점, 웨딩홀 같은 큰 건물이 있습니다. 백화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고객 전용 주차장이 길 건너 맞은편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주차장이. 이런 경우 많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다녀보시면 주차장 길 건너 세워놓고
백화점이나 웨딩홀 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것을 법에서는 인근 부지란 말 쓴 거예요. 인근 부지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지목을 주차장으로 보겠다가 내용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부설 주차장이 같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같이 있는 경우는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겠지만 인근 부지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별도의 지목 주차장으로 분류가 들어간다 해서 여기는 인근 부지, 부지 인근이 있냐 없냐 이게 차이점이에요. 부지 인근이 있을 경우는 지목은 주차장이 되는 것이고 이 말이 없을 경우는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물류장 및 야외 주차장의 경우도 잡종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 물류장, 야외 전시장 전부 다 주차장에서 제외시킨다. 제외되되 다만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을 뭘로 보겠다? 주차장으로 보겠다 해서 요거 하나 주의해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 많이들 틀렸어요. 부지 인근은 보지도 않고 다 주차장이 아니야 라고 틀려서 많이들 골탕 먹은 부분 이 부분이니까 정 잘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째가 주유소용지를 봅니다. 주유소용지의 경우는 강목에 터진 주유소용지를 한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 등의 모두 제외한다 해서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공장 용지에 편입돼 버리니까 주유소용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유소용지는 두 개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가 석유 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주유소용지이며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를 주유소용지로 가되 다만 공장 안에 있을 때 공장 용지에 편입되니까 주유소용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13번째가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란다.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14번째가 도로. 다음 강목에 터진 도로를 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아파트 안에 도로가 있더라 지목은 대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공장 용지 안에 도로가 있더라 공장 용지 편입돼 버리니까 도로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럼 도로는 몇 개가 존재하느냐? 4개가 존재하겠다가 도로의 종류예요. 첫 번째,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를 첫 번째 도로로 인정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도 지목은 도로예요. 도로법상 도로도 다 도로로 인정하겠다 기본 개념이 되겠지만 단 지하도로하고 고가도로는 도로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하도로, 고가도로 둘 다 도로 아닌가요? 도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적법은 2차원 지적이다 보니까 지하도로나 고가도로는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지적법상 지하도로와 고가도로는 도로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아주 과거의 기출문제가 다음 중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것은 1번 고속도로, 2번 자동차 전용도로, 3번 자전거 전용도로, 4번 보행자 전용도로, 5번 지하도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지하도로는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왜? 지하로 가는 2차원 지적 실시하는 우리 지적 하에서는 지하는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도 지목은 도로로 인정하게 되어 있으며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까지를 도로로 분류한다 해서 도로가 4개가 존재하다 보니까 33회 기출문제에서 다음 중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것은 해서 이 4개 아닌 걸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되 양이 많다 보니까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를 한다. 이건 어렵지 않죠. 역사, 서울역, 대전역 전부 다 지목은 철도용지로 지목이 분류가 들어가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6번째 지목, 제방입니다.
똑같은 부지를 얘기하는데 조수, 자연요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합니다. 조수를 막겠다가 방조제, 물을 막겠다가 방수제, 모래 막는 경우를 방사제, 바람과 파도 막기 하는 것이 방파제에서 네 가지를 제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물이 흐르고 있어도 하천이 될 것이며 예상되는 토지까지를 하천으로 분류합니다. 규모가 좀 큰 물길을 하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반대로 작은 물길이 있어요. 조그만 또랑 같은 경우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렇죠. 그게 바로 국어예요. 물길이 큰 경우는 하천이며 조그만 물길을 국어로 말 쓰는 또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국어로 말습니다. 그럼 규모가 큰 경우는 하천, 작은 경우를 국어로 해서 분류할 수가 있고, 19번의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입니다. 유지가 시험에 참 잘 나와요. 두 개가. 유지는 물 고여있는 땅을 유지라 말 쓰는데, 유지는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물이 고여있는 땅을 유지라 말 씁니다. 연원골이 자생하는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이때는 자생할 때가 지목이 유지니까 요 주의해서 세분하시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국어라면 지목이 무엇인지 유지란 말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근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국어란 말이 무엇인지 유지란 말이 무엇인지 구별을 못해요. 생소한 용어니까. 그래서 이런 지목들을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두 개 비교 잘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가 양어장. 육상의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등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양어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육상에 조성했을 때 지목이 양어장이고, 여기에 해상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바다는 토지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바다는 지목 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육상에 조성한 게 바로 양어장이므로 육상의 수산생물 번식을 위해서 설치된 부지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양어장이란다 해서 세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를 한다. 어려운 내용 없고요. 22번째가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변에 공원, 녹지 붙어있으면 지목은 다 공원이에요. 공원 또는 녹지는 지목은 다 무엇이다? 공원이다. 어린이공원도 지목은 공원, 근린공원도 공원, 체육공원도 다 공원에 해당이 됩니다. 녹지까지를 공원으로 분류하게 돼 있으니까 공원 또는 녹지는 뭘로 분류하더라? 공원으로 분류한다 해서 주의하시고요. 23번째가 이제 체육용지란 말이 나옵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를 체육용지로 분류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까지, 이 체육도장까지 뭘로 분류합니까? 다녀보시니까 뭐 어른도 마찬가지, 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국기 태권도가 있죠. 태권도 도장이 어디 있나요? 남의 상가 건물에 새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럼 지목은 체육도장 같은 다 대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같은 경우는 한강에서 요트를 타고 카누를 탔습니다. 지목이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지목 하천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체육용지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시설로서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까지는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하천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체육용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째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야영장이 2020년도부터 유원지에 편입이 돼버립니다. 다만 또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국어 또 유지로 분리되는 토지는 제외한다. 이 말뜻이 무엇이냐? 민속촌 예를 들을게요. 용인에 한국민속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속촌이 존재하고 있는데 민속촌 안에 있는 건물이 많이 있어요. 뭐 식당도 있고 기념 가게도 있고 이 안에 조그만 실개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타 지목은 무엇이냐? 유원지예요. 유원지 안에 있습니다. 유원지를 분리하겠다가 내용인데 문제는 이 유원지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개인이 설치하는 음식점 식당이 있습니다. 개인이 A라는 데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유원지와 붙어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죠. 독립적으로 인정하다. 이건 별도의 지목 대가 되는 거지. 유원지로 볼 수는 없다 해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럼 유원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지목은 유원지, 밖에 있으면 별도의 지목 대로 나눠지기 때문에 안과 밖의 차이점이 됩니다. 그럼 쉽게 해서 유원지 안에 있으면 지목은 뭘로 분류하느냐? 유원지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째가 종교용지. 일반 공중에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해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교회이건 사찰이건 향교이건 지목은 다 종교용지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절은 다 지목은 종교용지예요. 경주의 불국사, 양양의 낙산사, 합천의 해인사, 구례의 화엄사, 천년 고찰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절은 종교용지로서 분류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째가 이제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규정합니다. 다만 사적지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말 나오는데 사적지가 학교용지 안에 있더라 학교용지 안에 편입돼 버립니다. 공원 안에 있더라 공원으로 편입되는 것이고 종교용지 안에 있더라 종교용지에 편입이 돼버립니다. 그럼 하나의 사례가 경주 불국사 안에 석가탑이 존재합니다. 국보인 탑이 있어요. 지목이 무엇입니까? 사적지로 볼 수 있는 땅이 어디 있느냐? 불국사, 종교용지 안에 있죠. 그럼 지목은 앞에 거 종교용지로 분류하는 거지 사적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편입되면서 주된 지목을 따라가겠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번째가 묘지인데 사람의 시체는 유골이 매경된 토지는 묘지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이하는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도 묘지이며 장사 등행하는 법률 제2조 제9호 규정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분류한다 해서 묘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대로 분류가 돼서 주된 지목에 속하지 않는 경우 3개 나왔네요.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에 대는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주된 토지 편입하지 않으니까 이 3개 지목 조심하셔야 돼요.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이 3개 안에 대는 대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주의하시고요. 마지막 이제 28번째가 잡종지인데 참 중요합니다. 잡종지. 잡종지의 경우 다음 강목의 토지 잡종지로 한다. 다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것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 말 뜻이 뭡니까? 그럼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더라. 그럼 예를 들어서 모래땅이 존재합니다. 모래땅에서 원상회복 조건으로 모래를 퍼냈어요. 그럼 지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모래땅 지목이 뭡니까? 모래땅은 생각 안 나죠? 우리가 임야 배울 때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머지는 임야로 분류한다. 지목 임야예요. 임야에서 원상회복 조건으로 모래를 퍼냈습니다.
그 지목은 계속 임야인 거지 잡종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영속적이지 않으니까. 일치 사용으로 보기 때문에 지목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주의하시는데 잡종지의 경우는 6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갈대밭,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잡종지이며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시설 등의 부지를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도 잡종지이며 공항시설, 항만시설, 지금 전부 다 잡종지예요. 인천국제공항 잡종지, 부산항 다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까지 잡종지이며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까지를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잡종지의 양이 굉장히 많아서 출제를 잘하니까 잡종지까지 정리를 잘하고 넘어가시면 적게 한 문제, 많이 두 문제까지 잡아낼 수가 있으니까 지목 정리 꼭 열심히 공부해서 익혀놓으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지목은 어디 나온다고 설명드렸느냐 아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와 임야대장 나오더라. 그 지목은 대장,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정식명칭 기재하더라. 그럼 하나의 사례가 무엇입니까? 잡종지일 당시에는 잡종지로 기재가 들어갑니다. 그대로 적어야 돼요. 기재하는데 도면에 기재할 때 부호로 기재합니다. 도면의 경우는 부호 한 글자만 따요. 원칙은 부호는 머리 글자 원칙입니다. 잡종지의 경우는 잡만 등록하는 건 차이점이에요. 머리 글자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두문자. 두문자 원칙이 되어서 머리 글자 땁니다. 창고용지는 창, 양어장은 양 이렇게 머리 글자 따는 게 원칙인데 머리 글자 비슷하거나 똑같은 게 있게 되면 같이 쓸 수 없으니까 차문자 따는 경우가 4개가 나옵니다. 공장용지의 경우는 장을 따야 되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를 따야 되고 하천은 천을 따야 되고 유원지는 원을 따게 됩니다. 이 4가지만 차문자가 되고 나머지 24개는 머리 글자예요. 목장용지는 뭘 땁니까? 목을 땁니다. 광천지 광을 땁니다. 다 머리 글자가 되겠지만 이 4개만큼만은 차문자가 되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개만 차문자가 된다? 4개. 하천의 천, 유원지의 원, 공장용지의 장, 주차장의 차에서 4개만 차문자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지목까지 정리가 끝납니다.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 지번과 지목을 배우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배웠고 출제도 매회 되는 부분을 정리했으니까 아주 아낌없이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복습하면은 내 실력은 쌓여요. 올라가니까 복습 꼭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경계부터 해서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은 토지표시사항 중에서 경계 나갈 텐데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 워낙 중요한 게 많이 있죠. 지번하고 지목 중요하니까 복습 꼭 하시고 넘어가시고 다음 시간은 경계부터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